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1년 이제 3월 29일 날 나왔던 이제 토지 대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양도했을 때랑 내년에 양도했을 때 그 세액 차이 비교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거 계산이랑 그 다음에 공익수용 보상자에게 이제 미치는 세금 영향, 이제 토지 보상 광명 신도시 LH 발로 인해서 이 투기 근절 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익 수용에 대해서도 세금 억제 정책이 이제 나왔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이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세액 계산을 해보면 세액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 정도나 차이가 났었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두꺼비 세무사인데, 제가 이제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이니셜을 따서 이제 두꺼비 세무사로 해서 사실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실 메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사실 세금이라는 게 이제 글이나 이제 도식화된 거 아니면 산식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으로 찍는 거를 좀 많이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조금씩은 유튜버로도 이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29 토지 대책으로 인해서 비사업용 토지 세액 계산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제가 3월 30일 날 썼던 이제 블로그인데, 3.29 토지 대책으로 인해서 세율 인상에 대한 문의가 이제 폭주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금 토지 수용 관련해서 대책이 이제 자문세무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책을 쓰고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토지 수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책위원장님들, 왜냐면 지주분들의 걱정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 중에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 양도했을 때 세액 비교를 해보고 싶다 의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뚝딱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많이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제가 이제 세무사님들 저 제외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4분이 더 있으세요. 제가 이제 같이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세무사님들이 다 같이 일을 해도 업무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지주분들이 막 몇천 명씩 되잖아요. 1000명 단위로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한 무상으로 계산을 해드리지만 정말 이제 시간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 양해 구하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하나 올려봤었어요. 그래서 투기꾼 잡겠다고 또 세금 인상인데 애꿎은 국민마저 양도세 늘어. 사실 저는 맞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 중과세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절벽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거래 절벽이 생기고, 또 토지는 주택이랑 다르게 호가가 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입자가 안 생기면 이 단절이 딱 끊기거든요. 정말.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겠지만 토지 대책 나왔던 부분 이미지로 이제 축소해 봤는데, 이 주말 농장이 이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말 농장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조그맣게 이제 농사 지어서 텃밭 좀 일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지 보상을 가더라도 이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 유기농 식품을 진짜 드셔야 돼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대부분 이제 암이나 이런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정말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애석함을 좀 느끼죠. 근데 이제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은퇴 고민이신 분들도 거래를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토지 사버리면 그 세금 추후에 팔 때 엄청나게 비싸다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제 농지 구입할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까지 볼 거고, 서류, 이제 그 대책에 나온 서류 중에서 예시에는 재직증명서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까지 내야 돼요. 정말. 이게 좀 마땅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엄격하잖아요, 너무. 그리고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 제외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그 다음에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라고 해서 이 세율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사업용 토지 등 주택의 부동산이 이제 1년 미만일 경우 50%에서 70%로 세율 인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그와 맥락을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50%에서 70%로 인상하겠다. 이 70%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7천만 원이 세금이란 뜻입니다. 왜냐면 이 70% 단일세율은 누진세율이 과정 없이 바로 70%. 근데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지방소득세 10%를 하면 7%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만약에 차익을 얻었다 라고 하면 세금은 얼마? 7,700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옆에 비교세율이 있어요.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20%를 중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 지금 45%예요. 그러니까 20%를 추가하더라도 누진세율이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은 무조건 70%가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로 이제 증액되고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60%로 증액하겠다. 이 개정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6월 1일부터 같이 맥락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모르죠. 더 빨리 이제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러면 기본세율이 만약에 45% 구간이다 라고 하면 65%가 되니까 이 누진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누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기본세율에서 10% 추가했는데 이제 기본세율에서 20%를 추가하겠다 라고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정말 수많은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세율에 미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이제 제외를 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에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제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택지개발 공익수용 관면에서도 이제 제재 적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이제 블로그에서 볼게요. 바로 오늘 이제 두 편에 나눠서 찍을 건데, 한 편은 먼저 이제 이 비사업용 토지가 올해 팔았을 때와 내년에 양도했을 때 세액 차이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토지 자산 관련 입장에서 올해와 내년에 양도소득세 세액 비교가 궁금한 건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올해 무조건 팔 거예요. 저라면 올해 무조건 팔겠습니다. 만약에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팔겠어요. 간단히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사업용 토지란 뭐죠? 나대지나 부재지주의 이제 소주의 그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근데 내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기준이 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기면 너는 그냥 투기, 이 기준을 지켰다 그럼 투기는 아니네 라고 본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그냥 투기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세법상으로요. 세법상으로 하나의 기준점이죠.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토지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하지 않고 토지 투기에 따른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의 10%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22년도부터 어떻게 된다? 이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더 축소하겠다. 그래서 아까 봤던 단일세율들을 인상을 하고 70% 60%로, 그 다음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0% 중과를 20%로 인상하고,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 토지가 되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토지를 투자를 하고 있거나 토지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토지 보상 그 대책위를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는 이제 농업인 분들은 농지에 대한 그 본래 사용 목적,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자격농지 감면을 받는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 자기 자산 관리니까 그만큼 다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볼게요.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거로 해서 토지 지목별로 쭉 한번 간단하게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농지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 돼요. 이 지역에 있는 거 농지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무조건 뭐다? 비상용 토지예요. 근데 이제 편입된 기간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는 또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인덱스 기능 정도예요. 정말 가이드 정도기 때문에 이 한 줄만을 믿고 나는 됐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나는 주거상업 공업지역이라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 토지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법적 판단을 통해서 비상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계산을 하겠지만 세액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단순히 이런 간단한 인덱스만 보고 그걸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토지 전문 세무사랑 얘기 나누세요 한번. 그래서 도시지역 내 주거사업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기간 기준 동안 농지가 제촌이랑 자격요건이 또 있죠. 제촌은 농지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그 다음에 인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부터 30km 이내에 작용을 한 농지만 농지법상 이제 세법상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도 기간 기준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임야는 거주만 하시면 돼요.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같은 경우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서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같은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부수 토지, 주택 정책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은 10배죠. 이 도시지역이나 이런 것들 주거상업 공업지역 확인하려면 내 해당 토지, 내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별장 건물 및 부속 토지, 그 다음에 기타 토지. 기타 토지가 이제 중요하시겠죠. 나대지잖아요. 나대지.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토지는 본래 목적이라고 봐서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가 되고, 재산세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대부분 뭐냐면 이건 건물이 있거나 일정한 뭔가의 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나대지 같은 경우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대부분 비상용 토지예요. 정말 덩그러니 토지만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는 또 제외를 해주고 있어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여도.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주차장, 그 다음에 적재를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석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주는 게 있어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세법적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기간 기준 지키셔야 돼요. 기간 기준.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길었다 그러면 대부분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평생 안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뭐 농사가 슬슬 짓지. 절대 안 되세요. 왜냐면 이 기준에 다 전부 다 부합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지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중에 2년, 그러니까 팔기 전에 적어도 2년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 요건이 뭐가 있냐면,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연 3,7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3,700만 원이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도 하루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해는 그냥 너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팔기 2년 전에 그럼 농사 좀 짓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소득 구간이 아주 높아요. 당연히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비상용 토지가 되시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다 쓰고 잔금 받고 나서 세금 계산하려고 했는데 비상용 토지에서 세금 예상한 것보다 몇 억이 더 나와요. 그때 와서 돌이킬 수 없겠죠. 전혀. 이제 와서 매수자한테 나 팔았던 거 무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A씨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그 농지는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누진세율에서 10%가 이제 중과되는 거죠. 그래서 22년 세법 개정을 예측해서 비상용 토지 세액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계산 가정이에요. 공동 조건은 이제 그 2005년에 취득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를 최대로 받을 경우와 안 받을 경우로 그 계산을 극대화 한번 해본 거예요.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제가 이 가액을 설정한 이유는 제가 토지 수용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정도의 평균 가격이 나와서 이 가격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가격으로 우선 정해본 거예요. 양도가액은 사실은 20억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우선 낮은 가격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어요. 21년 올해 양도했을 때와 22년 내년에 양도했을 때 과연 세액 계산 얼마가 차이가 날까? 자, 계산 볼게요. 여기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억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맞죠? 똑같죠? 10억에서 3억 빼고 그러면 양도 차익 7억씩 생겨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둘 다 얼마를 받을 수 있죠? 30%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1000씩 이제 차감이 되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다행인 사항이에요. 왜냐면 세율에서 그냥 10%만 더 중과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출세액 1억 6,900에서 지방소득세 10%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1억 8,6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2억 1,80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 중과되면 10% 이제 더 추가되면 지방소득세 2억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이가 5,300만원 정도 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뭐 이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는 더 낼 수 있어. 내가 그 목적으로 쓰진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7억을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효세율을 보면 10억에 팔아서 18% 세금 내는 거고 여기는 이제 10억에 팔아서 24%를 세금을 내는 경우죠. 실효세율 한번 따져보시고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22년도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2년도에 팔면 자 7억까지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사업용 토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2억 1000만원까지.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이 불가능해요. 2억 1000만원을 못 받는 거예요. 2억 1000만원. 아주 큰 차이예요.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내년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15년 다 말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인정 못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4억 9천, 7억 그래서 약 과세표준 2억 250만원씩 빼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40% 구간, 왜냐면 3억 이상 5억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자체가 5억 이상 5억 초과 부분이기 때문에 42%.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중과세율이 몇 프로 추가된다 그랬죠? 20%예요. 20%, 62%.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 나오고 지방소득세 10%씩 더하면 자 1억 8,600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생기죠? 비사업용 토지는 4억 3천이 돼요. 4억 3천. 올해 팔았을 때는 얼마랬죠? 2억 4천이에요. 근데 4억 3천이 된다고요? 거의 2억이 올라갔잖아요.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그래서 개정으로 인한 세액 변동을 한번 읽어볼게요. 21년에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5,300만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10% 중과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증가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토지 지목에 맞는 이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오케이 이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22년 계산에서 보게 되면 사업용 토지랑 비사업용 토지 세액 차이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래서 장기보유 배제되고 기본세율에서 20% 중과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세액 증가는 물론 이제 누진세율 증가에 대한 이제 중과세율 20%도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과세 표준도 커지고 세율 증가, 그럼 기본 세율 적용도 40%에서 42%로 높아졌고 거기다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21년도에 비해서 세액 증가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적어놨어요. 그 21년도에 양도를 통해서 자산이익을 실현할 건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로 적용받기 위해서 토지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 전환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에요. 3,700만 원이 넘어요. 내년에 세액 비싸진다고 당장 가서 직장 때리치고 농사 지으실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2억 차이면 진짜 은퇴를 빨리 하시고 농사 짓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세액 차이가 2억 5천이잖아. 2억 5천. 너무 커요. 2억 5천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벌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느끼실 거예요. 2억 5천 차이가 어떤 큰 금액을 유발하는 건지. 그리고 자 볼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양도가액을 더 높여 받을 수도 없어요. 아니 작년에는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 내 세금 높아진다고 갑자기 이걸 13억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아, 세금 올랐으니까 13억 주세요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금 중과가 생기고 거래 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 가격, 오히려 토지 가격은 10억이 아니라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 절벽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팔고 싶어서 난리인 사람들도 생기실 거라고요. 근데 주말 농장 같은 경우 당연히 거래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은퇴 고민하고 있었는데 농지법 개정돼 가지고 이제 재산 취득 자금 소명도 써야 되고 그럼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니까 취득자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만 많아지고 수요가 이제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차이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만간 양도 계획이라면 세무상담 통해서 21년도에 양도를 마무리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법이 뭐랑 똑같냐면 17년 파리 대책이랑 아주 유사해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 중과세랑 같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라고 했죠? 1억이 확 늘어난다니까요. 10억에서 43%를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기존에는 몇 프로였는데? 18%였는데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오케이, 좋아, 버텨버리겠다. 자, 버텨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주택 부분이 어떻게 됐죠?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세율 증가폭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보유세를 올렸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해마다 체크해서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농지과나 아니면 세정과, 세무과의 직원들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인력의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밝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나 총급여가 3,700만이 넘어가면 당신은 다 필요 없어. 이걸 농지로 안 썼네. 그러니까 당신은 비상용 토지니까 보유세를 높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전략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계산 산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올해와 내년 양도로 인해서 비상용 토지 세액 계산 예시 한번 봐봤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수용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촬영해 볼게요.